하시 서울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덴마크 이민에 관련해서 문의를 해주셨고, 나이는 뭐 30대 중반, 대졸, 약사시고, 약사 경력이 7년 정도 있으시고, 현재 가용한 자금은 한 3, 4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아직 미취학 자녀 둘이 있으시고,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해외 의사를 3년 정도 교육하고 현지 면허로 인정해준다고 하셨던 걸로 봤습니다. 혹시 약사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최근에 한 작년 정도에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덴마크에서 치과 의사, 간호사는, 현지 자격증을 아직 취득하지도 않았고, 덴마크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해외에서, 취득한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일단 부분 인정해주고, 그 부분 인정 받은 것만으로 3년짜리 거주 허가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덴마크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어학 공부를 하고, 그 어학 B2 이상을 맞아서 현지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자격증으로 바꿔라. 그리고 나서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현지에서 현지 병원이라던가 이런 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멍석을 깔아준 그런 이민 제도가 존재해요. 근데 그게 의사하고 치과 의사하고 간호사만 일단 시행이 됐어요. 아쉽게도 약사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덴마크에서 약사는 인정을 아예 못 받는 것이냐, 해외 약사는. 저도 찾아봐야 돼요. 해외 약사는 지금 이게 2019년 자료기는 한데, 일단은 원칙적으로 해외 약사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외 약사는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덴마크 sanctions are not authorized and there is no residence scheme. 그러니까 아예 등록 절차가 없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퍼미션 자체가 필요가 없다네요. 덴마크는. 그러니까 메디슨 에이전시, 한국 치면 국시 같은 건가요? 국시원? 이런 데에 어떤 퍼미션, 시험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것 같아요. 덴마크 안에서 이게 두 가지, 이 문장이 이게 번역이 된 건지, 번역체인지 뭔지, 근데 두 가지 문장이 서로 상충해요. 여기 보면은 해외의 약사 혹은 약사 보조, 테크니션, 약사 보조라고 그냥 대충 번역을 할게요. 덴마크의 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일할 때, 인더스트리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일할 때는 아무런 퍼미션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 해외의 파머시나 테크니션이 커뮤니티 파머시 혹은 호스피털 파머시, 그러니까 리테일 동네 약국 혹은 전문적인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급 약국에서 일할 때는 퍼미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예.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제약회사급에서 일할 때는 아무런 허가 절차가 필요가 없고, 동네 약국, 종합병원 약국에서 일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당연히 덴마크어 능력, 그리고 해외에서, 취득한 학력, 전공,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걸 가지고 여기, 데니시 파머시 액트라는 거에 의거해서 데니시 메디슨스 에이전시에 퍼미션을 어플라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그걸 다 통과하려면은 덴마크어를 아마 중상급 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수한 약학 관련된 과목들, 이런 것들이 덴마크의 커리큘럼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결국에는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랑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될 걸로 추측이 되는데, 문제는 의사, 치과 의사처럼 먼저 3년짜리 거주 허가를 준다라는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여태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결국 자기가 알아서 덴마크어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자격증 알아서 딴 다음에 그 이후에 고용계약서를 받아서
거주 허가나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되는 조금 복잡한 상황일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퍼밋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아무튼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아마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요 글을 보시고서 문의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현재 덴마크 같은 경우에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경우에는 먼저 거주 허가를 줄 테니 들어와서 3년 거주하면서 덴마크어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해라,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사는 이 제도가 현재는 없어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보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덴마크가 의사, 치과, 간호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대하는 특별한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약사에 대해서는 그 제도가 없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약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서 덴마크어 공부, 현지 자격증 취득 이런 거를 별도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거주 허가를 별도로 내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든 현지에 설립돼 있는 법인을 섭외하든 해서 내 자금을 들여서 거주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현지에서 2년, 3년 안정적으로 내 돈 까먹으면서 체류하면서 세금 4대 보험 내고 체류하면서 덴마크어 공부하고 약사 현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런저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거고,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굳이 내 돈 들여서 거주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격증, 해외의 자격증만 가지고 일단 거주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걸 받았다고 해서 현지에서 생활비가 안 들어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덴마크어 공부도 아마 무료로 시켜주던가 그래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공부도 시켜주고 이런저런 혜택들이 조금 더 있는데, 약사는 그 정도 혜택까지는 현재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약사는 덴마크로 이민을 할 때 조금 더 복잡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독일이나 룩셈부르크나 다른 나라 일반적인 EU 국가, EU국가뿐만이 아니라 호주, 캐나다, 미국 다 똑같은데 되게 이런 의학 계열 쪽의 직종들이 나라별 장벽이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의사나 치과의사나 약사가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거를 현지에 있는 의사들, 치과의사들, 약사들이 통상 그렇게 아주 100% 환영하지는 않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사실은 어디 필리핀 의대 나온 사람, 어디 우크라이나, 아니 우즈베키스탄 의대 나온 사람, 헝가리 의대 나온 사람, 심지어 미국 의대, 독일 의대 나온 사람들도 사실은 한국 국시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서류 전형에서 불이익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의사협회에서 싫어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의대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를 통상 싫어해요. 이것도 그나마 독일이나 미국처럼 레벨이 괜찮은 그런 선진국에서 공부한 의사나 치과 의사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어디 무슨 필리핀 의대 나온 사람 하면은 되게 얕보는 이런 게 있잖아요. 뭘 제대로 배웠겠어? 그러니까는 필리핀 의대 나온 사람들은 국시를 볼 때 무슨 여러 가지 더 까다로운 조건을 건다던가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도 국시원에.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USMLE, 미국 의사나 치과 의사나 약사나 다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의사들의 해외 의사, USMLE, 그냥 의사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USML이라는 거를 통과한 학교들, 해외 의대 명단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면은 탑3 안에 필리핀 의대가 들어가 있나 그래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의대 졸업하신 분들은 USMLE 통과율이 어디 랭킹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필리핀 의대라고 해서 엄청나게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미국에서 다 USMLE 통과하고 거기서도 인턴 레지던트 하고 전문의까지 따고 하는 필리핀 의사들이 꽤 많으니까. 아무튼 그런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덴마크에서 현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그러한 어떤 이익단체들의, 약간 타부 같은 이런 거를 극복하면서까지도,
우대를 해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약사는 그 제도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약사는 조금 힘들게 덴마크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정도의 내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들여서 그 나라 약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꼭 덴마크만 보지 말고 북유럽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노르웨이처럼 3년 만에 먼저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혹은 독일처럼 뭐 한 2.2년 만에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덴마크는 통상 내 돈을 들이더라도 4년 이상을 버텨야지 영주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이 지금 언급해주신 이 자금 규모로는 안정적으로 덴마크 영주권을 선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통상 해외에서 이런 취업이라던가 자격증 인정, 뭐 전문직으로 나아가기, 글로벌 커리어 할 때 영주권을 먼저 해결하고 그런 길로 나가는 방법, 그리고 영주권은 없지만 뭐 학생 비자, 뭐 유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불안정한 임시 비자, 임시 거주 허가를 통해서 그런 전문직으로 나아가는 방법 두 가지 다 이론적으로 가능하기는 한데 통상 저는 선 영주권, 후 취업, 후 전문직 이 방법을 조금 더 권해드려요. 그 이유는 그게 승산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그 목격해오고 관찰해온 바에 의하면은 영주권을 먼저 해결하면은 그 나라 뭐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할 때 여러 가지 이득이 많아요. 뭐 조금 한두 번 시험 떨어지더라도 그 시험 떨어지는 걸로 해서 더 이상 뭐 거주 허가가 연장이 안 돼가지고 뭐 비자가 연장이 안 돼가지고 그 나라를 떠나야 된다던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도 저랑 상담하신 분이 호주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임상 실습할 수 있는 곳,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결국 한국 돌아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뭐 하여튼 싱글이셨는데 사실은 만약에 호주에서 배우자를 구해서 영주권을 만약에 쉽게 해결했었다면은 그분 되게 결혼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였거든요. 만약에 호주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영주권을 먼저 해결했다면은 사실은 호주에서 의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취업되는 거, 왜냐면 이미 영주권을 더 빨리 쉽게 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 병원에서도 이 해외 출신 의사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주권이 없는 사람을 자기가 스폰서해서 채용하려고 하면은 항상 여러 가지 장벽들이 생기거든요. 무슨 서류에, 보증 서류에 서명하라고 뭐 이런 요구가 많아요. 사실 한국에서도 무슨 뭐 같은 가족이라도 은행에서 무슨 서류 받아가지고 이거 보증 서류니까 서명해라. 그거 서명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서양인들, 백인들의 정서는 뭔가 문서에 guarantee, warranty 이런 말이 써 있거나 뭐 sponsorship 이런 말이 써 있는데 거기다가 서명을 해라. 그러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저어요. 서명을 안 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야 가족끼리도 은행 보증은 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상식이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그 내용들이 보면은 그 서류에 써 있는 내용들이 보면 온갖 법률 용어하고 복잡한 용어가 있는데 내가 보고 이해하는 단어는 개런티, 워런티 뭐 이런 단어들 뿐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금전적인, 법적인 책임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통상. 그러면은 일반적인 서양 백인들의 마인드로는 그런 서류에는 서명을 안 해요. 그게 하여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요약 정리해드리면은 하시 서울림 같은 경우에 덴마크 이민이 가능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덴마크가 됐건 노르웨이가 됐건 뭐 독일이 됐건 유럽 쪽의 나라들 중에서 어디들 빨리 영주권을 해결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현지 자격증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비교해서 어디가 제일 유리할지 결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일반적으로는 제가 추천하기에는 독일 1순위, 노르웨이가 2순위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쪽에 뭐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현재 뭐 영어가 중 정도라면은 사실은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뭐 이쪽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국가 이쪽으로 시도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탈리아 님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네, 이 경우에는 이거 한번 저번에도 한번 다뤄드렸던 분인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만 이 경우도 뉴질랜드만 올인할 필요는 없고 한국에서 방통대, 방송통신대 컴퓨터과학과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저번에 말씀드린 것들 뭐 학원 코딩 학원도 다니고 관련된 경력도 쌓고 그다음에 어학, 영어 최소 중3급 이상 한 다음에 뭐 노르웨이가 됐건 룩셈부르크가 됐건 뭐 독일이 됐건 뭐 자금을 이제 모으고 있는 중이라면은 영미권 국가로의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오히려 지금 더 비싼 상황이니까 결국 학비가 무료이거나 굉장히 저렴한 나라들 그리고 유학생한테도 뭐 이런 뭐 외국인한테도 조금 더 취업이 열려 있는 곳, 조금 더 잘 되는 곳이 아무래도 독일, 룩셈부르크, 뭐 노르웨이, 뭐 덴마크, 하여튼 알프스 이북의 유럽 국가들이 현재 좀 취업이 IT 같은 경우에 취업이 더 잘 되는 편이에요.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도 현재 취업이 되는 편이다. 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는 IELTS 한 6.5, 7.0, 7.0 이하 수준으로는 사실 IT 취업이 쉽지는 않아요. 뭐 최소 6.5 이 정도 취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도와가지고 독일이나 룩셈부르크나 뭐 이런 데서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취업하신 IT 개발자분들이 꽤 많은데 솔직히 그분들 영어 실력이 6.0을 겨우 넘거나 심지어는 6.0에서 5.5 사이 어디쯤 뭐 실전 뭐 능력은 뭐 인터뷰 막 20번 떨어지면서 많이 올라갔기는 했겠지만은 그래도 점수상으로 보면은 6.0이 안 되는 수준인데도 취업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어가 아직 뭐 시간이 있으니까 더 공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금이 많지 않다. 당연히 현지 석사과정 진학할 때 학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곳, 이런 곳을 노려봐야 된다. 그러므로 결국 독일, 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기타 뭐 베네룩스, 북유럽 중에서 학비가 저렴하거나 장학금을 조금 더 잘 주는 곳들이 있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한테는 장학금을 조금 더 잘 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런 그 유럽 국가들 중에서 물론 학점이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방통대라고 해서 학점을 무조건 잘 딸 수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학점 굉장히 짜요. 제가 알기로 방통대. 그래서 뭐 학점 관리 잘하고 어학 공부 잘하고 코딩 학원 다니고 경력도 준비 잘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 완료한 다음에 뭐 유럽 쪽에 학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대학원 거쳐서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을 시도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호호맨 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이분도 약사시네요. 오늘 약사분이 많이 문의를 해주시네요. 나이가 44세시고 약국 경영 14년 그 다음에 30세에 토익 800 이후에 영어 접었음. 이제 의학 계열의 여기 약점이 영어를 쓸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원서 볼 때 조금 쓰거나 뭐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죠. 그리고 자산 한 6억 정도 가용자금 있고 부인분 그다음에 딸 5학년 12세 아들 첫째를 생각하면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독일이나 기타 뭐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는 나라 5년 정도 약국을 하고 싶으시고 이나 지금 40세에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하고 석사에서 외국에서 석사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남편분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44세에 이 나이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석사를 또 외국에서 해서 취업해가지고 이민으로 진행하는 게 맞느냐?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걸리는 시간과 그 기간 동안에 투입해야 될 돈들 또 그걸로 인해서 한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다 따지면은 그냥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남편분은 일단 한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정도 약국을 조금 더 운영을 하세요.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한국으로 보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시고, 부인분이 전업이고, 모르긴 몰라도 뭐 4년제 대졸이실 것 같은데, 부인분이 대졸자라면은 여전히 부인분을 주신청인으로 내자금 들여서 독일 블루카드 영주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게 영주권을 먼저 부인분이 해결한 다음에 남편분은 한국에서 좀 뭐 잔인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총대 메고 돈 벌어서 부인하고 자녀를 자금 지원해주고 그냥 놀지 말고 약국 운영하면서 혼자서 쓸쓸하게 독일어 공부를 죽어라 하고, 부인분이 영주권 취득한 다음에 독일로 들어오면은 이미 부인분이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남편분은 동반 거주가 뭐 5년짜리 어쩌면 5년 이상이 나올지도 몰라요. 뭐 10년짜리가 나올지 뭐 5년짜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최소 3, 4년 이 정도 동반 거주 허가가 바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독일어 공부 한 2년 그냥 설렁설렁 하더라도 비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강남역에 있는 독일어 학원만 그냥 꾸준하게 다녔으면은 2년 정도 공부하면 비원 정도는 맞아요. 거기서 한 1년 독일 들어온 다음에 독일 입국 후에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빡세게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은 역시 한 B2에서 C1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독일은 한국의 약사 자격증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100%다 인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뭐 8, 90% 이상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독일어 공부 B1, 그러니까 뭐 일상 언어 B2, 전문 용어 뭐 C1 이 정도 취득을 하면은 현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추가적으로 뭐 임상 뭐 실습 같은 거 뭐 이런 그 약사로서의 뭐 이런 테스트 공부 뭐 추가 학업이 조금 더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 더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한 1, 2년 더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독일에서도 약사를 결국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왜 서두르는 게 나으냐? 첫째가 독일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뭐 프랑스어가 됐건 원어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만 12세 이전에 그 나라에 가서 현지 언어를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은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요. 그러니까는 이 둘째 아드님이 독일어를 습득하는 속도보다 첫째가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 브레인의 어떤 피지컬한 성장이 점점 더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악기 같은 걸 배우든 무슨 스포츠를 하던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애들, 유치원 때부터 했던 애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작한 아이들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몸을 써서 몸에 완벽하게 막 그 녹아들도록 익혀야 되는 어떤 기술들 같은 경우에 언어가 그렇단 말이죠. 언어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언어들은 어떤 인간의 그 신체 발달에 의하면은 이 뇌의 피지컬한 성장이 한 만 12세 그 전후로 해서 거의 이제 멈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일찍 시작할수록 아이들의 어학 능력, 원어민에 가깝게 되는 어학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언어학에서 통상 얘기할 때 만 12세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5학년이면 아마 만 12세가 될랑말랑 지금 할 거예요. 만약 서두르면은 요 첫째가 원어민급이 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추측을 해요. 물론 뭐 원어민급이 설사 못 된다 하더라도 요 정도 나이에 들어온 아이들이 의사, 치과 의사, 무슨 뭐 약사 이 정도의 직업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도 약사가 돈을 꽤 잘 버는 편이에요. 제가 언젠가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독일의 시골에 살 때 저희 동네 할아버지 약사가 있었거든요. 약국이 하나 그냥 시골 동네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에 예전에 무슨 코로나 테스트 받으러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막 어디 이탈리아에 어디 뭐 놀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국경을 넘으려고 하면은 코로나 테스트 결과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약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 당시가. 거기 가서 그 약사 할아버지한테 코로나 테스트를 받는데 우리 왜 테스트 왜 받냐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이탈리아 놀러 간다. 그랬더니
자기도 이탈리아 너무 좋아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탈리아 차도 막 두 대인가 뭐 세 대인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무슨 차를 이렇게 이탈리아 차 무슨 뭐 피아트 뭐 이런 뭐 알파 로메오 뭐 이런 싸구려 차를 갖고 계시단 말인가? 그랬더니 자기 무슨 그 클래식 페라리하고 클래식 알파 로메오하고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할아버지 완전 무슨 그 약간 정말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KFC의 대령님 같이 생겼어요. KFC에 보면은 막 머리 하얀 대령님 안경 쓰고 그 비슷하게 생긴 독일 약사 할아버지였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클래식카를 유럽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인네들은 시간이 다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거 엔진 맨날 분해했다가 뭐 닦고 조이고 뭐 기름치고 그걸 몇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날 좋은 날 이제 한 3, 4월쯤 되면은 독일 같은데 막 하늘이 파랗고 막 날이 좋은 날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주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그 옛날 클래식카 이런 거를 타고 막 시골길 뭐 아우토반 이런 데를 막 드라이브를 나와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차를 갖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관리를 못해서 그런 차를 못 타거든요. 아무튼 독일 약사도 그 정도 번다. 그런 취미를 클래식 스포츠카를 수집할 정도의 자금력과 어떤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한번 약사 도전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뭐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약사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가끔 보면은 건물주나 의사들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약국에 처음에는 이 약국에 뭐 이 빌딩에 의대 뭐라 그러지? 이런 개업한 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으니 이 1층에 있는 약국의 권리금은 얼마 몇 억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사들한테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서 그 건물이 뭐 주인이 바뀌거나 뭐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한번 되거든요. 혹은 뭐 병원도 개업한 사람의 오너가 바뀌거나 그러면서 권리금을 따로 내던가 다시 내던가 그러니까 권리금을 다시 내던가 권리금을 다시 안 내면 쫓아내요. 약사도 쫓겨나요. 어이가 없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예전부터 상담 오시던 약사분들이 많은데 건물주 혹은 의사들한테 사기당한 스토리 뭐 이런 거를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젊은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약대 가야지 라는 주변 분들이라든가 본인이 그런 생각하는 경우에 실제로 한국에서 약사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고 그 커리어를 선택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늘 서울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44세 경제학 전공하셨고 부동산 투자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시고 어학 능력은 중하 정도 자금은 한 10억대 현금 이 정도 준비되어 있으시고 자녀 둘 그다음에 영어권 서방 선진국으로 폭넓게 사실은 이 나이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복지국가로는 이민이 이미 늦었어요. 한번 사업 이민? 뭐 이런 걸 한번 도전은 해볼 수가 있는데, 3, 4억 투자해가지고 사업 이민 성공할 가능성이 애매해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한 요 정도 투자해서 한번 시도는 해볼 수가 있는데, 영주권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모두 요거보다 조금 돈을 더 들이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요거보다 돈을 조금 더 들이고 E2 사업 비자 같은 걸로 일단 정착을 하고 현지에서 EB2나 EB3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뭐 교민 사업체를 찾아가지고 영주권으로 뭐 EB3 숙련지 영주권으로 전환해보는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재산 다 까먹으면서 시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사실 영어권을 고집하면은 영국은 지금 오히려 스킬드 워커 비자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요 정도 자금 투입하면은 오히려 지금 바뀐 이민법으로는 영국이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요 나이 제한에서 나이 점수를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내가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안 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아요. 나이 점수가 너무 많이 손해보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이민 같이 나이 점수가 조금 더 덜 적용이 되는 뭐 주정부 사업이민 요런 거는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권을 굳이 고집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정도의 자금으로는 안정적으로 영주권 확보하기에는 독일, 노르웨이 정도가 1순위예요. 독일, 노르웨이를 먼저 1순위로 따져보시고 요 자녀 2명은 독일어 및 영어를 현지에서 동시 사용하는 뭐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도전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독일어를 우선 먼저 정보까지는 아니지만 뭐 독일어를 먼저 습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하고 독일어를 다 쓰는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도전해보든가 아니면 독일어에만 올인을 하던가 그리고 영어는 따로 공부를 하던가 이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모든 커리어라던가 뭐 해외 취업, 해외 이민, 글로벌 커리어에서는 항상 영주권을 선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버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뭔가를 도전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풀리면은 그러면은 역이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말이 좋아서 역이민이지 역이민이 아니라 그냥 비자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막 수많은 무슨 뭐 내가 역이민을 한 이유, 내가 뭐 캐나다가 뭐 캐나다 이민 이래도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쓰잘데없는 뭐 호주 이민의 뭐 단점, 장점 해가지고 정말 바보 너무 보면서 헛웃음이 나는 그런 내용들의 그 유튜브들이 넘쳐나거든요. 거기 보면 대부분 이제 실패한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을 탓하기보다는 뭐 캐나다에 뭐가 잘못됐다는 둥, 뭐 호주에 뭐가 잘못됐다는 둥, 뭐 인정차별 쩐다는 둥, 뭐 이런 얘기만 잔뜩 올라가 있어요.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죠. 일반적으로 루저들의 마인드예요. 사실은 챔피언이나 위너들은 물론 외부의 환경도 불리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이 결국 챔피언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지금 뭐 오바마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때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겠어요. 흑인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뭐 쉽게 성공했다는 사람을 주변에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하여튼 그 실패 되게 뭐 유튜브에서 뭐 이민, 역이민 뭐 사례들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은 영주권이 선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결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영미권을 꼭 고집한다? 제 생각엔 대충 영국을 먼저 1순위를 따져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비슷해요. 나이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아먹어요. 오히려 영국이나 미국은 나이 점수 깎아먹는 게 현재 없어요.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그래서 나이 점수와 무관한 영국과 미국을 오히려 택하는 게 좋다. 그런데 현재 자금으로는 사실 미국에서 아이들 교육 제대로 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뭐 부자 동네 공립학교를 보내거나 그래도 뭐 조금 학비가 비싼 사립 중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현재 자산 정도로는 사실 미국에서 좋은 학교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 조건이라면은 뭐 제 막내 동생 뻘 정도 되는 나이신데 저라면은 독일, 노르웨이를 1순위로 권해드리겠다. 왜냐면은 영주권을 한 2, 3년 만에 먼저 확보를 하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영주권을 선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나라들의 공립학교 혹은 뭐 이중언어 사립학교, 국제학교 등이 오히려 학비가 저렴하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오히려 더 잘 배울 수도 있어요, 노르웨이에서. 막말로 어디 스코틀랜드 뭐 어디 에딘버러에서 영어 배우는 것보다 영국 같은 경우에 혹은 호주에서도 어디 뭐 사투리 센 동네에서 영어 배우는 것보다 노르웨이에서 영어 배우는 게 더 잘 배울 수도 있어요, 막말로. 사소리님
33세 지방대 회계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경력이 독일 스시잡에서 3년 11개월을 일하셨어요. 그리고 자금 한 4천만 원 준비해 있고 독일어 A2인데, 근데 14개월 전에 뭐 독일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뭐 중간에 뭐 주민등록 말소 안멜덴이 뭐냐면 하여튼 주민등록 말소하는 걸 얘기해요. 귀국을 했으나 국내에서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취업 비자도 끊겼고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 연금은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금 자체는 나중에 독일 영주권을 승인받으면은 그 연금을 합산을 시킬 수는 있는데, 일반 취업 거주 허가, 영주권 신청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일반 취업 거주 허가 경우에는 60개월 이상의 현지에서 연금을 부은 기록이 있어야 된다거든요. 그런데 일단 안멜덴을 했으면은 이거는 그냥 리셋이 돼요. 안타깝지만. 이 연금을 나중에 독일 영주권 취득한 이후에 이 연금을 내 연금에 합산시켜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60개월에 합산되는 거는 아쉽게도 물 건너갔다. 예, 사실 이거 한 1년 1개월만 더 버티셨으면 독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그만두셨는지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소리님은. 뮤즈 82님은 만 41세, 대졸이시고 무용 전공하셨고 무용학원, 그다음에 자금은 한 4억 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중학생 남자 첫째 아이, 그다음에 둘째, 그리고 이혼을 하셨고 사업 정리하고 독일로 유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라테스와 어학 공부하고 싶다. 2년 정도 지내면서 이민을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계획 비추해요. 이런 분들이 그저께에도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지금 지내고 계신데 어학 비자로 뭐 버티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취업은 취업대로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된 상태예요. 돈만 많이 쓰고. 그동안에 쓴 돈이나 시간을 차라리 뭐 제대로 된 일반 취업 거주 허가나 블루카드 같은 걸 받았으면은, 블루카드 받았으면 좀 있으면 영주권 받고, 일반 취업 거주 허가였으면은 뭐 2년 정도의 경력이 쌓였으니까는 3년만 경력 더 쌓으면은 영주권을 받잖아요. 근데 어학 비자로 들어오면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만 죽어라 쓰고. 그래서 비추해요. 아까 한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현재 이혼을 하셨고 특별하게 이거 사업 정리하면은 자금이 없잖아요. 물론 이 자금을 이 4억 원을 다 들여가지고 영주권 받고 끝나느냐. 그것도 뭐 아주 최선의 계획은 아닌데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뮤즈 82님이 독일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직업이 계속 없어요. 그러면은 실업보험을 일단 받을 수가 있고요. 실업보험 직전 연봉의 67%까지 줘요. 이거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받아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은 영주권이 이미 있는 상태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족의 생계는 독일 정부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업 수당 2라는 걸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 흔히 예전에는 하르츠 4라고 해가지고 하르츠 4, 하르츠 4 뭐 이런 뭐 수당이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주택 주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임대료를 내주거나 관리비, 생활비, 의료보험, 직업교육, 뭐 어학교육, 아이들 무슨 뭐 양육비, 이거 다 정부에서 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로 아주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재취업 될 때까지 그거를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르츠4를 주나 어디 뭐 말단 공무원이라도 이 취업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나 노동청에서, 결국 그게 쌤이기 때문에 이게 만 50세만 넘지 않으면은 공무원 뭐 말단 공무원이라도 꽂아줄 자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영주권을 1차 목표로 삼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이혼하고 아직 싱글이시니까 또 현지에서 뭐 이런저런 뭐 공부를 하든 어떤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하든 뭐 다니다 보면은, 자, 독일에도 싱글된 괜찮은 남성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좋은 분 만나가지고 새롭게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하여튼 영주권을 선해결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좀 잡으시는 게 좋고 또 무용학원을 그동안 운영하셨으면은 사실은 또 교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면은 또 아이들 이런 무용 교습하는 뭐 수요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애들 모아서 어디 뭐 이런 공간을 빌려서 무용을 가르치는 뭐 이런 것도 한번 뭐 비즈니스로 해볼 만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필라테스 공부와 어학 공부를 독일에서 해서 2년 지내면서 이민을 고려해보고 이민하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취업을 시도해가지고 영주권으로 가겠다. 이 자금으로는 택도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독일 영주권을 목표로 해서 집중 투입을 하고 영주권을 1차 목표로 삼는 게 훨씬 승산이 높아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진 모르겠지만 부모님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비용을 더 자금을 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싱글이시잖아요, 지금. 돌싱이시잖아요. 또 돌싱인 남성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사실 두 팀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좀 뭐 제가 맞선을 소개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두 팀이 좀 그러니까 애가 한 둘이 있는 아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돌싱이.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뭐 맞선을 봐서 팀을 짜서 같이 이민을 진행하면은 오히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뭐 적극적으로 뭐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그걸 꼭 하시란 말씀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이민은 영주권을 1순위로 삼아야 된다. 플러스 결혼 이민도 항상 백업 플랜으로 결혼 이민 백업 플랜으로 두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똑같이 첫째가 더 이상 나이가 들기 전에 사실은 둘 다 이제 만 12세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어민급의 독일어 혹은 뭐 영어 영미권을 간다 하더라도 원어민급의 영어 그 나라 언어를 구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하지만 여전히 1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의 최상급 외국어로서의 최상급 수준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어학 실력으로도 의사, 치과의사, 약사, 회계사 정도, 변호사인데 법정에 주로 많이 서기보다는 서류 업무를 많이 하는 변호사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뭐 엔지니어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블로그에 한번 올려드렸죠. 이런 커리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원어민이 못 되면은 미국에서 하루 일당 2억씩 받은 디즈니 임원이 있었어요. 이 정도의 커리어에 나가려면은 굉장한 리더십이라던가 네트워킹, 사람의 혼을 빼놓는 말발, 뭐 이런 게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정도 나이에 외국어를 영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불어가 됐든 이 정도 나이에 외국어를 공부해가지고 그 정도 어학 실력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 뭐 교수가 될 수는 있어요. 뭐 교수가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 치과의사, 약사, 뭐 회계사, 변호사는 될 수 있지만 이런 직업은 원어민이 아니면은 힘들다. 원어민급 어학 능력,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라고는 말을 못하는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의 나라로 라는 분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남편이나 부인이 캐나다 대학 등록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워크퍼밋을 통해 입사 지원이 가능한 잡오퍼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취업하면 40대 중반이어도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몰라요.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결국 이 잡오퍼를 받아서 그 캐나다 익스피리언스를 쌓아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점수로 잘리잖아요. 근데 40대 중반이면은 나이 점수가 거의 빵점에 가까울 거예요. 제가 정확한 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굉장히 낮은 점수예요. 근데 지금 익스프레스 엔트리 커트라인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어요. 취업을 해도. 그러니까 현재 캐나다 이민법의 맹점은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캐나다 이민의 주류인데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통상 만 35세가 넘어가는 순간이 돼도 그 합격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제가 이거 블로그에 많이 올려놓은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캐나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뭐 이 정도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통계자들이 쭉 나오거든요. 만 3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그 퍼센티지가 낮아져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과해서 인비테이션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40대가 넘어가면은 더 적어져요. 45세가 넘어가면은 전멸이에요. 즉, 그 전멸한 막 1, 2%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별로 승산은 없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유럽 취업 정보 중 유럽에서 일할 자격을 제시하라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통상 영주권을 의미하는 건지 워크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해당 job description 공고된 그 잡 포지션의 그 광고 내용을 제가 직접 읽어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 유럽에서 일할 자격이라는 거는 영주권이면 당연히 좋고, 영주권 혹은 EU 시민권이면 좋고, 최소한 그 나라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허가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크 비자가 아니라 레지던스 퍼밋이라는 것인데, 이제 이 프랑스나 독일 같은 대륙법에서는 비자하고 거주 허가가 별개의 것으로 취급이 돼요. 비자는 국경을 넘을 때, 거주 허가는 3개월 이상 그 나라에서 체류할 때. 그래서 아무튼 이 경우에는 영주권이면은 좋고, 영주권이 없는 상태이면은 최소한 임시 거주 허가 및 취업 허가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일에서 취업 허가를 받으면은 노르웨이 등 다른 나라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에요. 노르웨이는 심지어 EU 가입국도 아니에요. 그래서 EU 블루카드를 받았다고 노르웨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노르웨이는 노르웨이대로 따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취업이 된다면 실제 일을 하게 되는 나라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지는지요? 네, 맞아요. 이제 노르웨이는 통상 그 나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은 노르웨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고, 독일은 블루카드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2년 정도 일을 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21개월 이상인데, 이런저런 거 하다 보면은 결국 2년 이상 들어가요, 시간이. 그다음에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유럽에 들어가면 취득 전까지 유럽을 떠나면 안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데, 독일 같은 경우에 블루카드는 이론적으로는 1년에 이틀, 6개월에 한 번씩만 들어와도 되고, 1년에 한 번만 독일에 체류하고 있어도 독일의 거주자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독일의 주민등록만 안멜등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근데 또 독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럽 국가는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반드시 체류해야 된다던가 10개월 이상 체류해야 된다던가 이런 조건이 있는데, 오히려 독일은 체류 조건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실제로 엄마하고 아이들은 독일에 계속 체류하면서 공부하고 이런저런 혜택 다 받고 독일어 공부하고 하고 있으면서, 주신청인인 아빠는 독일에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서 대부분 사업을 수행한다던가 취업을 수행하면서 독일 블루카드를 유지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런 희한한 케이스도 합법적으로 가능해요. 독일 거주허가 레지던스 액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블루카드는 연속으로 해외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거주한다 하는 상황만 아니면은 취소가 안 되게 되어 있고, 일반 취업 거주 허가는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지만 않으면 취소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만 독일에 들어오면은 그 거주 허가가 유지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걸 유지를 2년 이상 하고 5년 이상 했으면은 블루카드는 2년, 일반 취업 거주 허가는 5년 유지했으면은 영주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 바뀌게 될 법으로는 일반 취업 거주허가 5년 유지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독일에 6개월에 한 번씩만 독일에 들어오면서, 그거 이론적으로 시민권도 신청 가능할지도 몰라요. 물론 아직 바뀔 법이 확정해서 공표가 되지 않아서 제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거기서
레지던스 이런 거주 허가 요건이 느슨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만 독일에 되어 있으면 6개월에 한 번씩만 독일에 들어가도 5년 후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GH 라는 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웹 앱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전망이 어떨까요? 제네럴하게 얘기하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현지인들과 경쟁할 때 유리하지는 않다. 통상 정식 막 날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자와 이런 웹 디자이너, 앱 디자이너는 이게 아주 깊은 레벨의 기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디자이너 레벨의 특성이 뭐냐면은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 어떤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 행동 양식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관련된 디자인을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인이 행동하는 패턴, 미국인이 행동하는 패턴, 한국인이 행동하는 패턴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레딧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 보면은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익숙하세요? UI가? UI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뭐 이거 대충 언뜻 보니까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비슷한데 하고 익숙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이버 카페의 이런 UI하고 레딧의 UI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 로직들이란 이런 거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네이버 다음만 열심히 디자인하던 사람이 레딧에 가면은 당황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식의 디자인이 여기서 먹히나? 아니 뭐 그래픽도 별로 없고 뭐 색깔도 우중충하고 뭐 근데 거꾸로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옛날 방식이잖아요. 이게 제가 운영하는 카페지만 요즘 분들은 딱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 그림도 하나도 없고 별로 익숙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막 구성이 돼 있잖아요. 막 난잡하게. 저는 태어나서 이 밑에까지 내용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 할 일만 여기서 하고 그냥 끝나지.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얼마나 심플해요. 구글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민 1세대가 UX 디자이너로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UX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나름 코딩도 들어가고 뭔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할 경우에는 전망이 이민 1세대로서 경쟁하기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설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민 1세대가 현지 시장의 어떤 문화, 사회, 행동 양식, 뭐 소비자 패턴 이런 거를 파악하고 막 대박을 낼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제 상황에 기반하여 보았을 때 아래 계획과 목표. 웹 디자이너로 진로를 정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고 미디어 과학과 쪽을 등록을 했고 아직 20대 중반이신데 모르겠어요. 방통대 이런 그 뭐 3D 그래픽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그래픽 툴들 배우고 해가지고 이걸 공부해서 해외에서 영어 공부하고 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뭐 호주 같은 곳, 뭐 영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이런 곳에서 저는 승산이 낮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영미권인 경우에는 더욱더. 영미권에도 그런 정도 수준의 인력들은 그렇게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날 코딩을 할 수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컴퓨터 과학과 학위 도전을 하였으나 도저히 학점 잘 받을 자신이 없어서 포기. 이거 다시 또 한 번 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유튜브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GH님이 부잣집 부모님을 가지고 계신지 뭐 정말 서민 부모님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산층 이하의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뭐 보니까는 자산 한 4, 5억 정도가 딱 중간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자산이 그보다 낮다.
그러면은 거의 흑수저급이 맞아요. 흑수저, 동수저. 은수저급이 되려면 최소 뭐 자산이 뭐 한 10억 뭐 이상 뭐 이 정도는 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한 1, 2억 정도 네 인생에 뭐 유학을 위해서 이 정도 한번 투자해봐라 라고 지원을 해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자산이 한 10억은 돼야지 자녀한테 뭐 한 1, 2억은 투자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 자산이 한 4억인데 그래 유학비로 2억을 써라. 부모님 인생을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안 되는 상황이다. 만약에 우리 집이. 그러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내가 중산층 이상의 삶에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컴퓨터 과학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싫어도 해야 돼요. 이거를 하면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것이고 못하면 나는 여전히 흑수저 동수저로 평생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래 적은 월급과 적은 자금으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미니멀리즘적인 삶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키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을 졸업할 정도의 지적 능력이라면은 제 생각에 컴퓨터 과학과 하기를 못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미디어 과학과 이거는 막말로 얘기해서 뭐 이거 3D 툴 뭐 클릭 해가지고 뭐 모델링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인도 중국에 가면은 셌어요. 할 줄 아는 사람. 훨씬 적은 인건비로. 물론 인도에 가면은 코딩 잘하는 사람들 많죠. 인도에서 코딩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룩셈부르크, 미국, 독일 이런 데로 연봉 막 뭐 7만 유로, 8만 유로, 10만 유로, 심하게는 15만 불 뭐 이렇게 받고 잘 진출을 해요. 하지만 이거 맨날 클릭하는 사람, 그래픽 디자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아요. 아주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제가 옛날에 그런 3D 그래픽 관련된 어떤 툴 회사의 한국 지사장을 했었어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네. 더 심슨즈라는 시리즈가 있잖아. 이거 그림 한국에서 다 그렸어요. 이거 한국에서 심슨즈 그림 그려가지고 미국에 납품한, 폭스에다 납품하는, 폭스 스튜디오에다가 납품하는 한국 회사는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그거 운영하는 사람은 재벌급의 재산이 옛날에 어디 뭐 방배동에 막 빌딩도 있고 막 그랬어요. 제 기억에. 하지만 그 심슨즈를 실제로 셀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거나 요새는 이제 3D로 많이 바뀌었죠. 무슨 것도 3D도 완전 툴이 무슨 있어요. 그래픽 툴이. 제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 툴을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뭐 그리는 이런 사람들은 박봉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다가 이제 요새는 많이 넘어갔어요. 저기 어디 중국으로 이런 데는 많이 넘어갔어요. 한국보다도 더 싸게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웹 디자이너, 앱 디자이너, 코딩을 못한다. 기술적인 이해가 없다. 뭐 기계어 레벨을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무슨 뭐 스크립트 랭귀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웹 디자이너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 노동시장에 수요가 없어요. 노동시장 경쟁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라면은 힘들어도 컴퓨터 과학과 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우리 집이 나는 뭐 재산이 많아서 천천히 여유 있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전해보고 뭐 시도해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뭐 뭘 해도 괜찮기는 해요. 수선화님, 프리랜서 비자에 대해서 프리랜서 비자가 아니라 그냥 자영업 거주 허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영업 거주 허가인데 그 얘기 뭐냐면 순수미술 전공했고 작가다. 그러면은 나는 순수 미술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수입을 내고 세금, 4대 보험 내면서 독일의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은 자영업 거주 허가를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혹은 당장은 그 능력이 안 되는데 내 생각에 그거를 한 2, 3년 정도 현지에서 적응을 하면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2, 3년 동안 거주하는 비용이 예산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이미 내 통장에 있다. 자금이 충분하게 있다. 그러니 뭐 3년 이상 내가 합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으니 내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팔아보겠다. 그러니 나한테 자영업 거주 허가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금적 능력과 실제 내가 그림을 잘 팔 자신 혹은 팔았던 뭐 과거의 사례 뭐 그걸 그림을 팔고 세금 냈던 기록 뭐 이런 것들을 잘 증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넛버터님이 영국도 사립학교 비용이 엄청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비싸죠. 뭐 저번에도 했지만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지금 영국 총리가 리시 수낙이라고 인도계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온 영국 사립학교 되게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거기 1억 들어요. 1억 1년에. 뭐 기숙사 비용, 뭐 학비 다 하면은 뭐 해리포터처럼 뭐 호그와트처럼 명문학교로 간주가 되는 뭐 그런 정도 다니려면은 영국도 유명한 사립학교는 1억 든다. 뭐 미국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TV 로터스. 안녕하세요, 세미님. 프랑스어를 C1 정도 할 수 있다면 독일보다는 프랑스 쪽으로의 취업 이민이 더 나을까요? 취업 관련해서는 독일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올려주신 게시물을 보면 2,200유로만 충족하면 되고 2년 안에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독일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이미 C1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프랑스에서 취업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전공이 뭔지 모르겠네요. 전공에 따라서 프랑스에서 취업이 되는 전공이 있고 C1을 해도 프랑스어를 C1을 해도 어떤 전공은 애초에 취업이라는 게 불가능한 전공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과 직종을 어느 쪽으로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뭐 프랑스가 됐건 독일이 됐건 어디든 나를 채용해 주는 곳이면은 뭐 도전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라우드9님은 캐나다의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이거 어프레이저라고 하든가 뭐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전문직이라 급여도 인식도 괜찮은데 캐나다도 그런가요? 예, 나쁘지 않아요. 관련 경력은 없고 전공이 아닌 30대 이민 1세대가 도전하기 괜찮을까요? 그거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현재 30대이고 이민 1세대인데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현재까지 어떤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능력을 갖췄는가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내 그동안의 커리어가 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웹사이트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관련된 직종들에 대한 뭐 정보들은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전문직을 캐나다에서 추구를 하려면은 거의 90% 이상의 경우에 캐나다 영주권이 선 해결이 되어야 돼요. 내가 캐나다 감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그걸로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아서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야지 그거가 완료되기 전에 쫓겨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어학 능력을 갖추고 뭐 유학을 완료하고 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이게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니면 7년이 걸릴지. 근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내가 자금이 꾸준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때까지 무슨 비자로 어떻게 버틸 것인지 이런 게 명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영주권이 있으면은 그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내가 벌이가 부족하다 정부의 무슨 뭐 실업수당이라던가 이런저런 지원을 받으면서 뭐 캐시잡이라도 한다든가 뭐 알바라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근근히 버티면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자격증 시험을 뭐 계속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영주권이 없으면 계속해서 뭐 어딘가에 학교를 등록을 하고 뭘 하고 어떻게 하면서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버티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버티기가 아쉽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없으면. 돈도 없고 돈이 아주 많으면은 뭐 영주권이 없어도 버틸 수가 있는데 무지하게 돈을 많이 까먹겠죠. 그래서 항상 해외 이민, 취업, 사실 유학도 유학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영주권을 선 해결하고 유학을 하는 방법이 더 유리한 경우들도 꽤 있어요. 특히 무슨 어떤 과정들은 파트타임으로 하면은 좋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는 거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은 그 과정에 들어가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나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어떤 학력, 전공, 경력 등을 갖추고 있는가 혹은 뭐 어떻게 영주권을 선 해결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도전을 할 건가 이거를 조금 더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제가 빠뜨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빠뜨린 분들이 있으면은, 카페에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다음번 방송에서 다시 뭐, 추가적으로 시도를 한다던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